안녕하세요. 네, 이야기하는 곰자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레딧에 올라온 이야기고요. 오늘도 좋은 저녁, 좋은 밤, 좋은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 린과 저는 6년간 함께했고 결혼한 지 11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계는 내내 아주 평범했고 그녀에게서 단 한 번도 이상한 행동이나 수상쩍은 낌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일이 그녀답지 않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린은 매우 친절하고 똑똑하며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늘 남에게 단호하고 진지한 편이며 유치하게 굴거나 일부러 남을 놀래키는 행동은 평소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녀는 공포 영화조차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귈 때 제가 공포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샤이닝을 저와 함께 보기로 한 적이 있었는데 영화의 절반도 채 못 보고 겁에 질려 결국 중간에 꺼버렸습니다. 린은 원래 으스스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장난치는 걸 재미있어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건 그녀 취향이 아니거든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이번 일이 이상했던 겁니다. 이건 정말 그녀답지 않은 행동이었으니까요. 또한 그녀는 지금까지 어떠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도 겪은 적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쪽 가족력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 문제를 잘 숨길 수 있다는 걸 압니다만 우리가 함께한 6년 동안이라면 무언가 징후가 내가 눈치채지 않았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2달 전 저는 출근 전에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약간 늦어서 평소처럼 던킨도너츠에 들러 모닝커피를 살 시간은 없겠다 싶었죠. 현관으로 향해 복도를 급히 걸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우연히 앞쪽 모퉁이 너머로 린이 저를 훔쳐보고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제 시야에 보이는 것은 그녀의 두 눈과 벽을 따라 흘러나온 길고 짙은 머리카락 한 가닥뿐이었습니다. 나머지 그녀의 몸은 모퉁이 뒤에 숨겨져 있었죠. 저는 그녀를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들고 있던 커피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실제로 입술에 커피를 쏟아 심하게 데이고 말았습니다. 아, 놀랬잖아, 린. 제가 바지에 딘 커피 몇 방울을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러자 그녀는 들킨 어린아이처럼 재빨리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거실 쪽으로 허둥지둥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제가 현관에 다다랐을 때쯤 그녀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고 말했듯이 도무지 그녀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녀가 평소처럼 장난기 있게 덜 심각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우습기도 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서며 사랑해 라고 소리치고 그녀더러 이상하다고 놀려주었습니다. 문을 닫을 때 그녀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린의 행동은 약간 이상하긴 했지만 그걸로 무슨 테마사라도 불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점심때쯤이면 그 일을 잊어버렸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평소의 아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꺼내지 않았고 그녀도 아무 말 없었고 그렇게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다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제가 목이 말라 잠에서 깨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 아일랜드 식탁 앞에 서서 오렌지 주스병을 들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는 바닥 쪽을 내려다보았고 거기에는 아내가 미소 짓는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반대편 바닥에서 몸을 숨긴 채
몰래 나를 엿보고 있었는데 눈을 크게 뜬 채 깜빡도 하지 않고 저를 올려다보며 입가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채셔 고양이처럼 웃는 모습이었죠. 저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인정할게요. 짜증이 나서가 아니라 두려움에 질려 그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정말 무서웠습니다. 내 비명을 듣고 리는 두 손과 두 발을 타일 바닥에 짚은 채 부엌 밖으로 허둥지둥 기어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뒤쫓지도 불러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충격에 얼어붙어 그 자리에 멈춰선 채 대체 무엇에 홀린 건지 저런 짓을 하는 그녀를 이해할 수가 없어 멍하니 있었죠. 다시 2층으로 올라갈 엄두를 내기까지 인정하긴 싫지만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결국 용기를 내어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침실에 들어서니 리는 옆으로 누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자는 척이라도 하고 있더군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숨소리를 지켜보며 정말 잠든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침대에 제가 올라가는 순간 그녀가 벌떡 뛰쳐나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도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는 부드럽고 규칙적인 숨결로 깊이 잠들어 있었고 저는 방금 일이 혹시 내가 꾼 꿈이었던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그녀가 내려와 같이 커피를 마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녀에게 먹을 잔을 건네주고 볼에 가볍게 입 맞춘 뒤 저는 결국 그 일에 대해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젯밤 그거 대체 뭐였어? 저는 그녀가 기분 상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가벼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리는 커피잔 위로 미간을 찌푸린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말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듯이요. 에이, 또 나를 훔쳐보고 있었잖아. 저기서. 제가 부엌 아일랜드 식탁 옆 바닥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리킨 쪽을 시선을 따라가더니 다시 나를 보며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린이 너무 웃길래 저도 덩달아 따라웃고 말았습니다. 야, 가끔은 너 진짜 소름 돋게 해. 알아? 내가 말했습니다. 린은 킥킥 웃으며 커피잔을 조리대 위에 내려놓더니 두 발로 내 목을 감았습니다. 넌 평소보다 맨날 날 더 소름 끼치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비긴셈? 그녀가 놀리는 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각자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아일랜드 식탁 뒤편 바닥에서 그녀가 나를 향해 웃고 있던 모습이 얼마나 기괴했던가 곱씹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닥을 기어 달아날 때 두 손으로 타일을 짚으며 내던 소리까지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 그냥 장난치려 했던 거야. 나처럼 공포스러운 걸 즐기는 나에게 맞춰보려고 한 것뿐이겠지. 하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아내가 무서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녀가 나를 몰래 엿보는 모습을 점점 더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그녀는 거실 소파 뒤나 커튼 틈으로 저를 슬쩍 엿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심지어 침대 발치에 놓인 그녀의 할머니 유품인 낡은 트렁크 안에서까지 몸을 숨긴 적도 있었습니다. 트렁크의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트렁크 뚜껑은 그녀의 얼굴 반만 겨우 내밀 수 있을 정도로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리는 신난 아이처럼 싱글거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소름 끼칠 만큼 으스스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마침내 겨우 목소리가 나와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리는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천천히 트렁크 뚜껑을 닫아버려 스스로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찜찜한 기분으로 그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 린 자신은 그 짓이 즐거운 모양이었습니다. 빨리 그 유치한 노래에 실증을 내주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이후 2주 동안 린은 훔쳐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 기묘한 장난을 그만둔 거라고 생각했고 안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보다가 제가 농담 삼아 요즘은 그녀가 몰래 안 쳐다보네 슬슬 첩보 놀이를 포기한 거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리는 얕은 미소를 띠고 나를 올려다보며 어쩌면 내가 더 솜씨가 좋아진 건지도 몰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농담인지 아닌지 곱씹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린이 내가 모르는 사이 여전히 나를 훔쳐보고 있는데 내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계속하는 거지? 저는 점점 과민해져서 집에 있을 때마다 그녀가 혹시 모퉁이나 문 뒤에 숨어 나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수시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 아내가 눈에 안 보이면 저는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스스로 한심하고 약간 미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주 동안 별다른 일이 없자 저는 점차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구 뒤나 벽 뒤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게 되었고 그냥 기분 나쁜 추억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사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리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저는 소파에 빈둥거리며 노트북으로 게임 몇 판을 했습니다. 밤 9시쯤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고 머리에 거품을 씻어내던 중에 또다시 누군가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끔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샤워 커튼 뒤에서 린이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 전체를 커튼 안쪽으로 길게 들이밀고 몸만 커튼 바깥에 남겨둔 채였습니다. 그녀의 길고 짙은 머리칼은 커튼에 들러붙어 끝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은 흉측한 웃음기로 떡 벌어져 있었고 눈은 한참을 깜빡이지 않은 듯 크게 뜬 채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뒷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꼼짝하지 않았고 그 웃음기를 잃지도 않았습니다. 진한 화장이 번져 뒷밤을 따라 검은 줄이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리는 몹시 들뜬 듯 하면서도 완전히 미쳐 보였습니다. 나는 정말로 무서워 혼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둘은 몇 순간 동안 그렇게 마주선 채 한마디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연것 같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녀는 서서히 머리를 커튼 밖으로 되돌렸고 커튼 너머로 흐릿하게 비치는 그녀의 형체가 뒷걸음질쳐 욕실 문 쪽으로 물러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욕실 문이 쾅 닫히며 거울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비명을 지르며 샤워부스 밖으로 뛰쳐나가 서둘러 욕실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1시간 넘게 욕실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제 행동이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난이었든 아니든
저는 더 이상 그 미친 짓을 참아 넘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욕실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몇 분마다 문 쪽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말이죠. 갑자기 문 밖에서 무슨 웅웅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욕실 문에 귀를 바짝 대고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문 반대편에 린이 서서 자기 장난에 킥킥대고 있을 것만 같은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집에서 제 아내 때문에 겁에 질려 1시간이나 욕실에 숨어있게 만들다니 화가 치밀고도 남았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작 장난 따위 때문에? 장난이었다면 정말 끔찍한 장난이었습니다. 젠장, 린!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짓거리 이제 정말 미치도록 짜증나려고 해. 저는 그녀가 사과를 하거나 내게 화를 내거나 할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샤워기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가끔 울릴 뿐이었습니다. 두려웠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문을 열고 내 아내와 마주볼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을 만큼 겁에 질려 있었죠. 저는 30분쯤을 더 기다렸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을 때 30분은 체감상 연것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이러다 밤새 욕실에 숨어 있을 수는 없겠다고 마음먹고 무릎을 꿇고 앉아 문 아래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혹시 그녀 얼굴이 다시 저를 향해 엿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거의 각오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복도 끝 계단 꼭대기까지 시야가 쭉 트였지만 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에 안도해야 할지 어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몇 분간 그 자세로 지켜보며 계단 위로 그녀의 머리가 불쑥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문고리 위에 손을 올린 채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 잠금쇠를 돌려 풀고 이제 확 열어젖히려는 찰나에 지금 떠올려도 속이 메스꺼워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아까보다 더 뚜렷한 신음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있었죠. 마치 슬로우 모션이 된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옷장문 쪽으로 돌렸고 그 살짝 열린 틈새로 나를 훔쳐보고 있는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린의 두 눈은 여전히 휘둥그레졌고 입은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기괴하게 찢어진 웃음으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럴 기력조차 없었죠. 그녀는 두 손을 가슴께에 모으고 있었는데 마치 그 흥분을 억누르지 못하겠다는 듯 몸을 기쁨에 겨워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짧고 거친 신음소리가 그녀의 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깊고 신 목소리였는데 그 소리 하나에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어떻게든 저는 욕실 문을 열 힘을 짜내었고 계단을 향해 있는 힘껏 달려내려갔습니다. 거실 탁자에서 열쇠와 휴대폰을 낚아채 들고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가 차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그녀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다행히 쫓아오는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법규 따위 무시하고 차를 몰아 그 집에서 최대한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동안 내내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이었는지 공포 때문이었는지 아마 둘 다였겠죠. 저는 코트는커녕 신발 한 짝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속옷 차림에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40분 거리에 형 크리스네 집으로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걸려오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는 모조리 무시했습니다. 형네 집 진입로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린에게 부재중 전화가 4통 와 있었고 문자도 빗발쳐 있었습니다. 전부 제가 어디 갔느냐, 왜 그런 식으로 나가버렸느냐고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태어난 문자를 보고 분노에 휴대폰을 대시보드 쪽으로 내던졌습니다. 팬티바람으로 느닷없이 찾아온 저를 보고 형과 형수는 깜짝 놀랐지만 필요한 만큼 있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크리스는 제게 갈아입을 옷을 내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린과 다퉜다고만 얼버무리고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괴상한 장난이라지만 그 정도 일로 아내를 두고 집을 뛰쳐나온 제가 유난 떠는 거라고 생각하길 바라지 않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절대 원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형네 소파에 잠을 자보려 했지만 머리가 좀처럼 잠들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옷장 속에서 나를 바라보던 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린이 그 시간 내내 욕실 안에 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아예 욕실을 나가지도 않았던 겁니다. 대신 몰래 옷장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는 내가 속도록 욕실 문을 세게 닫았던 것이죠. 집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만으로도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크리스가 수면제를 주었고 덕분에 간신히 조금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들어서도 악몽뿐이었습니다. 죄다 린의 웃는 얼굴뿐인 끔찍한 꿈들이었죠. 저는 해가 막 떠오를 즈음 깨어났습니다. 뻣뻣한 몸은 소파에 눌려 쑤셔댔고 기진맥진한 기분이었습니다. 머지않아 린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다시는 그런 소름 끼치는 짓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저 예전의 아내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진지하고 근엄했던 그녀의 평소 모습이 그토록 그리운 적은 없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전화해서 이런 마음을 이야기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금 익숙한 기분이 엄습했습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천장을 응시한 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외면하고 싶었지만 그 느낌을 무시하면 할수록 불길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제 눈은 마치 저절로 천장에서 옆 창문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린의 얼굴이 거실 소파 옆 창문에 딱 달라붙어서는 그 똑같이 입을 쩍 벌린 웃는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침이 그녀의 입가에서 질질 흘러내려 유리창에 2줄의 긴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래 거기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꽤 오랜 동안 어쩌면 밤새도록 거기서 있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공포보다 분노가 앞선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창 유리에 손바닥을 3개 내리쳤습니다. 린, 미쳤어? 대체 왜 이래? 당장 집으로 돌아가. 제가 코함쳤습니다. 당장!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그 섬뜩한 표정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웃음은 더 활짝 번져나갈 뿐이었어요. 마치 일생일대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사람처럼요. 위층에서 크리스와 레베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린도 밖에서 그걸 들은 듯 그녀의 고개가 그쪽을 향해 약간 움찔하더니 서서히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가 위층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형과 형수 리베카가 황급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창문을 쳐다보았을 때 린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가 거기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건 유리창을 따라 아직도 흘러내리고 있는 2줄기의 침자국뿐이었죠.
저는 잠에서 깨어나 창밖에서 저를 지켜보던 린을 보았다고 크리스와 레베카에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둘은 반신반의했죠. 안 그럴 수가 있겠나요? 크리스와 저는 창문 밖 그 자리를 살펴보았지만 흙바닥에는 발자국이라고는 없고 아주 약간 눌린 흔적뿐이었습니다. 아마 동물 자국일 거야. 크리스가 추측했고 저는 더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리스와 레베카는 제가 이 모든 일을 꿈꾼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지만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일일이 설명해 줄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휴대폰도 꺼버렸습니다. 린을 대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녀와 대화하는 것조차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정말로 아내에게 무엇인가 돌이킬 수 없이 잘못된 문제가 생겼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무슨 약속을 한다 한들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 거라는 그 생각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침 내내 울었습니다. 정오가 되어 저는 드디어 그녀와 맞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 스스로 해명할 마지막 기회를 주자고요. 그래도 6년을 함께 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켜니 그녀가 보낸 수십 통의 문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걱정이 가득한 아내의 메시지처럼 보였습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당신을 사랑해. 전화 좀 받아줘. 나 정말 걱정돼. 대답 좀 해줄래? 그냥 집에 와. 이 비슷한 내용들이 주르륵 이어졌습니다. 전부 나를 사랑한다. 집으로 돌아와 달라. 자기 걱정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말들 뿐이었죠. 정작 자신이 저지른 미친 짓거리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스티븐 킹 소설에서 튀어나온 인물처럼 굴었다는 사실은 기억도 못한다는 듯이요. 문자 메시지의 말투조차 달랐습니다. 평소에 그녀는 빵 한 덩이 사오라고 말할 때조차 소설 한 편 분량의 문장을 써보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괴한 소동을 벌여놓고 나한테 할 말이 저게 전부라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상황과 동떨어진 분들께는 제가 유난스러워 보일지도 모른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린이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 마치 야생동물처럼 사지를 쓰고 도망치던 그 모습, 옷장에서 미친 사람처럼 나를 보며 싱글거리던 그 광경을 여러분이 직접 봤다면 제 반응이 정당했다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크리스와 레베카네 집에서 하룻밤을 더 머물렀습니다. 어제는 정오가 넘어서야 일어났는데 다행히 창문 밖에서 나를 지켜보는 린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일이라 참견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싸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 레베카가 물었습니다. 형수가 저희 둘을 위해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었는데 제게 쓸데없이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한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걔가 딴 사람이 돼버렸어. 제가 조심스레 단어를 골라 말했습니다. 아직 형수나 형에게 내가 겪은 그 미친 상황의 전모를 모두 털어놓을 준비는 되지 않았거든요. 야,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야. 벤, 그래도 네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잖니. 너희들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터놓고 대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형수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이제 그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난 이제 아내를 믿지 못하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스스로도 가슴이 아려오는 말이었죠. 저는 제 아내가 그리웠고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된 사람과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늘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한다면 그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 리는 널 사랑해. 분명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거야. 형수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건 잘... 제가 말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 완전 그렇던데 그렇게까지 상심한 리는 처음 봤어. 내가 아는 린 같지가 않았어. 리베카가 슬픈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형수의 말이 완전히 이해되기까지 꼬박 1분이 걸렸고 이해하는 순간 제 살갗으로 두려움이 파고드는 듯한 오싹한 기분이 몰려왔습니다. 잠깐, 무슨 뜻이죠? 형수가 린을 봤다고요? 린을 만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레베카는 별일이 아니라는 듯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형수에게는 악몽 같은 일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오늘 아침에 크리스 출근하고 얼마 안 돼서 린이 잠깐 들렸었어. 형수는 식탁에서 접시들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근데 차는 안 보이던데? 아마 우버를 타고 왔나 봐. 레베카가 뭐라고 했어요?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왔나요? 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마치 구석구석 어딘가 포식자가 숨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살폈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일어나냐고 묻길래 아직 잠들어 있다고 했어. 깨워줄까 했더니 괜찮대. 그냥 자게 두래. 형수가 설거지라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다른 말은 없었어요? 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뭐 없었어. 근데 모습이 많이 아니더라. 며칠째 못 잔 사람처럼 보였어. 내가 보기엔 네가 전화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형수에게 점심을 고맙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그녀가 집 안에 들어오질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현관문이 확실히 잠겼는지 2번, 3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진 않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녀를 도와야 할 책임이 내게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을 때나 아플 때나 그녀를 사랑하고 존중하겠다고 서약까지 하지 않았던가. 만약 그녀가 정말 병에 걸렸다면,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고 제가 나서서 그녀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조차 막막했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하고 싶지 않았고 설령 한다 해도 뭐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아내가 날 훔쳐본다고? 섬뜩하게 군다고? 아무리 아내의 행동이 괴상해도 아직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도 아마 제가 호들갑을 떤다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 뭔가 음산한 것이 도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남편인 제 권한으로 아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도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병원 사람들 앞에서만 멀쩡하게 행동한다면 어떡하죠? 형수도 아내가 그냥 남편을 걱정하는 평범한 아내인 줄만 믿게 만들 정도였잖아요. 의사들이 보기에도 그녀가 자신이나 남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면 72시간 후에는 퇴원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막막했고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의 남편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일을 했습니다. 리나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이지 통화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야만 했고 저보다 린을 더 잘 아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마리안의 목소리는 벌써부터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리안, 저 벤입니다. 통화 가능하실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못마땅한 듯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수표를 몇 장 쓰는 중인데 전 그렇다면 시간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뭘 상의하고 싶어서 전화하셨나요, 벤자민? 그녀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린에 관한 일입니다. 아내가 요즘 좀 이상하게 굴어서요.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 해서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녀가 끊어버렸습니다. 아, 벤자민, 지금 농담이라도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그렇다면 전혀 우습지 않습니다. 여튼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지금 처리할 일이 있으니 더 실례하지 않는다면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전화를 끊어버리기 전에 재빨리 말을 잘랐습니다. 마리안,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린의 정신 상태가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다. 요즘 그녀 행동이 아주 불안정합니다. 제가 그녀를 무척 걱정하고 있고 어머니시라면 당연히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답답한 심정을 숨기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염려가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어요? 나한테 뭘 기다리는지 모르겠군요.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전화를 끊어버릴 기세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저는 왠지 모르게 그녀를 그대로 끊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무언가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발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린을 위해서라도요. 제가 애원했습니다. 장모님은 희미하게 떨리는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 같은 태어남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흔들리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벤자민, 달리 해줄 말이 없네요. 내 유일한 조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뿐입니다. 다시는 여기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럼 이만. 저는 통화 내용을 곱씹으며 장모님이 도움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든다 해도 어떻게 자기 딸을 돕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대화를 머릿속에 재생하며 추가적으로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거의 포기할 때쯤 장모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라. 그 말을 할 때 약간 다급한 기색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지만 아니요. 분명히 그녀가 그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마치 그 말이 무척 중요하기라도 하다는 뜻이요.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의학적 전문가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다른 누군가를 가리킨 걸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가 직접 밝히기는 꺼려지지만 그런 사람 말입니다. 아니면 제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저는 크리스가 귀가하길 기다렸다가 형과 레베카와 길고 지치는 대화를 나눈 끝에 린에게 정말 정신과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납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럴 준비는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마지막에 아내와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녀가 욕실에 숨어 옷장 안에서 나를 훔쳐보고 있었다는 이야기까지요. 형 부부는 몹시 놀란 눈치였지만 다행히 내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두 분도 린을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지를 않은 듯 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해도 위험한 건 아니지 않냐는 식이었죠. 그들은 린이 그냥 인터넷에 올린 이상한 몰카 장난이라도 치는 거라고 자꾸 추측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찍으려고 그러나? 하고 레베카가 미지근하게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는 아직 경찰에 말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자기라도 같이 가주겠다고 제안했고 저는 선뜻 받아들였습니다.